다음번 차수 포럼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 13일입니다. 김병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께서 지정학적 도전과 한국의 미래, 특히 이제 6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작되었죠. 서울대학교 초대 국가미래전략 원장 활동도 하셨고, 이런 체제 이행 되는 국가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쌓여 있는 분이십니다. 흔쾌히 약속을 하셨고 다음번에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은 좀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아마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으신 유튜버에 나오시는 분인데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십니다. 인공지능, 특히 그중에 AGI 시장 지배력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하는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1일 날 기대가 되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책도 많이들 나오고 하셔서 아마 기대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려드린 대로 9월 달은, 8월 달은 아직 제가 섭외 중이고요. 9월 달은 김우중과의 대화를 쓰셨던 신장섭 교수님, 싱가포르 국립대 오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나 좀 추가를 하면은 최근에 해외 쪽에서 직접 좀 강사님들을 모시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 단계입니다만은 좀 세부적인 건 정해야 됩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두 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원래 월말 연말 되면은 전체가 다 모이는 컨퍼런스를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그건 좀 뒤로 하고 지역 단위의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10월 19일 10회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는 내년 4월 4일, 이때가 여러분 아시는 르바란이라고 하는 최대의 휴일 기간인데, 휴가 기간,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약간 공장이나 모든 게 숨 쉴 틈이 있기 때문에 르바란 종료 이후 연휴를 이용해서 진행하겠다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강사님 두 분을 인문 쪽에 한 분, 글로벌 경제나 산업 쪽에 한 분씩 모시고 가서 진행하게 됩니다. 참석은 당연히 현지 동문들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활동 중인 대우 오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계신 여러분들도 희망하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경비는 다 각자 부담하시는 걸로 해서, 대신 같이 움직이니까 비용이나 모두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가 여행업을 좀 같이 할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한테 접수를 받고 비용 같은 거 산출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웃을 일이 아닌 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돈 낸 재정으로 하는 거고, 가고 오는 것도 당연히 이제부터는 내가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 또 할 수 있다면은 내 친구 목까지 내가 좀 데리고 가면 그런 아량도 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임을 하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확정 공지는 6월달 다음 달 포럼 때 세부적인 거 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모집 안내를 드려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나왔나? 오늘 다 왔나? 한 명 저 누구지 끝에? 오케이. 5명 온 거야? 개인차 운동 좀 넣어주시고, 오케이, 그럼 됐어.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정보다 벌써 한 15분 넘게 늦어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5차 세계경영 라운드 테이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1시간, 지금 시간 좀 늦춰졌으니까 풀 1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강을 진행하고, 질문은 뒤에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서로 송수신 관계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그걸 제가 전달해서 답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한 40분에 걸쳐서 간편식을 하면서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교환이 굉장히 많은 양을 주셨습니다. 슬라이드 한 180페이지 분량인데, 여러분한테 나눠드린다는 제가 양해를 구했고, 끝나고 나면 나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리고, 요 내용은 내일이면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다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기에서 강의가 진행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또 끝나면은 모레부터는 우리 플랫폼에서 여러분들 접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사님은 굳이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러시아 전문가십니다.
단순히 경제나 시장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측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책도 그렇게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참고하시고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바로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대식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서촌 경북궁 일대가 비가 오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생각보다 바깥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오손도손 재밌게, 아마도 오손도손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게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시니까 어쨌든 우리끼리는 오손도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부르신 이유가 전쟁 이야기도 살짝 하고 패권이 어떻게 바뀔 건지, 세계 질서가 어떻게 바뀔 건지도 듣고 싶고, 거기다가 동남아 얘기까지 하는데 제가 동남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동남아에 대해서는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듣는 내용과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균형을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서방의 관점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평가하는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 이 커넥티드된 세계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비대칭 정보에 약간의 제가 보기엔 아주 큰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좀 자세한 것은 워낙 저한테 주신 숙제가 큰 주제들이라 자세하고 디테일한 질문들은 제가 대답을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끝나고 나누는 시간을 하고 밥 먹으면서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 과제가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경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쟁 상황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강연할 때 러시아 자료는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주로 미국과 유럽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누가 비행기가 떨어졌다더라, 미사일이 터졌다더라, 이런 것들 누가 얼만큼 죽었다더라라는 자료도 저는 잘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서로 유리한 것만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땅 따먹기입니다. 누가 얼만큼 땅을 확보했느냐인데요. ISW라고 미국의 전쟁연구소에서 매일 실시간으로 붉은색은 러시아, 파란색은 우크라이나가 얼만큼 땅을 회복하고 뺐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주목할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말로만 듣던 쿠르스크라는 지역입니다. 저 쿠르스크를 뚫으면 모스크바로 가는 직행로가 나오고 저기에 유럽을 한 가스관의 밸브도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전쟁의 큰 분수령이 됐던 게 우크라이나군이 저 쿠르스크를 침공한 거였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격전지는 여기였는데요.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이 부분만 뺐으면 이른바 돈바스 지역을 다 뺏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래 목표였기 때문에 거기를 안 뺏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요충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쿠르스크를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는 한 여기서 이 정도까지밖에 못 먹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부대를 이쪽으로 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들어와서 여기서 좀 있다가 라고 해서 초반에 공격을 일부러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해가지고 러시아는 상당한 전과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등장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때 불과 며칠 만에 저기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쿠르스크는 지금 완전히 러시아가 다시 회복한 단계고, 여기에서 이런 거는 요거에 비하면 뭐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그래서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사령관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했었죠. 그리고 이제 은퇴한 우크라이나의 총사령관은 만약에 러시아 혹은 트럼프가 같이 원하는 대로 종전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벌어지면 그때 지금 현재 인기 지지율로는 그 총사령관, 잘루즈니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쟁과 계엄 상태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연기가 된 거거든요. 그 연기된 게 만약에 이제 실제로 뭐 올해나 내년에 실시되면은 젤렌스키는 권력을 잃게 돼. 권력을 잃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도 더 재밌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글은 사실은 러시아는 한마디로 여기에서 한치도 종전이나 휴전이나 종전 때 돌려줄 생각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래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있는 트럼프는 서둘고 젤렌스키는 이대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푸틴은 뭐 내가 원하는 조건이 뭐 이루어지 뭐 달성이 안 되면 나는 굳이 뭐 서둘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가장 지금 서두는 건 트럼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만났었잖아요. 그게 2월 18일인가 그럽니다. 그 직전에 EU에서 러시아의 구 KGB, 최근에 FSB라고 하는데 거기와 산하 싱크탱크에서 만든 보고서를 이 첩보를 통해서 입수한 다음에 폭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조건이 나오는데 2025년에는 전쟁은 안 끝날 거야라는 게 러시아의 이미. 근데 그게 이것도 정보가 비대칭해서 실제로 뺏어서 본 건지 러시아 건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유럽이 말하는 대로 맞다면 러시아는 서둘러 끝낼 생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에서 러시아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젤렌스키가 유럽하고 해가지고 잘 버티고 있고 트럼프가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스토리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버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가 2022년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마이너스 성장을 딱 그때 하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뭐 10%까지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그랬다가 그것도 사실은 직전에 고성장을 한 상태에서 그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추락했다가 완전히 회복을 한 다음에 전쟁이 터진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4.1%대를 갖다가 2023년, 2024년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가 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미국 대부분의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고성장세가 있으면서 여기에 전시경제다라는 얘기합니다. 전시경제의 핵심은 공급을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공장을 풀 가동시키고 그러면 있는 재료나 그 다음에 일손이 모자라게 되죠. 그렇게 되면 월급이 오르죠. 임금이 오르면 돈이 풀리죠. 근데 물건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죠. 곧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소련 붕괴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말도 못했습니다. 1000% 막 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보시면 2014년도에 크림반도 병합한 직후에 16.4%였고요. 팬데믹 때도 안정적이었다가 2022년 전쟁 터졌을 때 17%, 18%까지 올라갔다가 상당히 안정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1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러시아 수준에서는 이 정도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크게 동동거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천재라고 불리는 나빌루나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한국은행 총재이죠.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정말 인플레이션 금리로 잘 조정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임금이 굉장히 올라갔죠. 13%로 올라갔다. 이게 최근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게 2달, 3달 전이 마지막 자료죠. 그러니까 3.2%로 좀 내려온 단계이긴 한데 이게 이제 뜨거운 경제가 약간 그래도 주춤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계속해서 임금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실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예, 그 실업률이 2%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시장에 나가면 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고 공장 가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경제를 계속해서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금리, 중앙 금리를 지금 21%까지 올렸습니다. IMF 직전에 우리가 금리가 2%대로 해가지고 엄청 외국 돈 많이 빌리다가 망했었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외국 돈 막 그 자본시장 개방돼가지고 들어오기 전에는 24%였습니다. 그때하고 비슷한 단계니까 이때 저축하면 완전히 논하는 거죠. 4분의 1을 벌써. 어쨌든 고금리 상태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고금리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업은 엄청 뜨겁게 돌아가고 있고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경제 위축 요인으로는 작용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억압 요소는 되지만 경기를 갖다 위축시키는 요소는 아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 왔을 때 가장 잘못된 정책이 그때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다 망해 가는데 그 투자를 받아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그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가장 큰 대공황은 정책 실패다라고 할 때 그때 금리 올린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좀 그 상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환율입니다. 이제 환율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환율이 100 넘기까지, 뭐 전쟁 전에는 그러니까 1달러당 60루블대였다가 70루블대 이랬는데 그게 좀 주로 안정적으로 머물다가 전쟁 터지면서 지금 보시면 제가 표시를 했죠. 126달러당 127루블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다시 안정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금융 제재 받으면서 좀 올라갔다가 다시 안정이 돼서 80대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등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러시아 경제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외환보유고입니다. 외환보유고가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 전쟁 여파를 살짝 줄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여기서 여러분 한 반 뚝 잘라서 서방이 갖고 있죠. 동결하겠다. 못 주겠다. 이것까지 우크라이나 재건하겠다. 근데 국제 법률상 유럽이 함부로 그러기 힘듭니다.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는가도 문제지만 국제법상 그렇게 한 선례가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지켜보기는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금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터지기 전에 이미 금을 잔뜩 모았었습니다. 이 금도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게 러시아 이제 돈 펑펑 쓰기 때문에 정부가 빚더미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지표를 가져왔습니다. GDP 대비해서 정부의 부채가 우리나라가 위쪽일까요? 아래쪽일까요? 제가 물론 표시는 해놨지만 당연히 위쪽이니까 표시했겠죠. 우리나라가 46.8%입니다. 다시 말하면 50% 가까이 되죠. 근데 러시아는 몇 프로?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건데 17%가 채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경제라고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지금 이제 위에가 총 GDP의 변화곡선이 파란색인데 밑에 빨간 선이 군사 물자 되는 경제분을 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 경제에 해당되지 않는 게 빨간색이니까 이걸 왜 서양에서 만든 건데 만든 이유는 경제 성장률은 저 차이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은 전쟁 물자 되는 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그래프입니다. 근데 역으로 굉장히 그 전쟁 외에 총생산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물자를 뺀 것의 그 성장률하고 이게 비슷하게 가는데 차이가 있고 특히 2022년 이후로부터는 빨간 선이 밑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 이게 전시경제의 양상의 뭐 징후다.
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싶은 그래프이긴 합니다. 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2022년, 2023년 기준으로 자, 2024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서 IMF에서 나온 겁니다. 러시아가 2023년도에 3.6%, 2024년도에 3.6%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엄청 또 후하게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완전 마이너스 성장이 됐지만 그랬는데 그때 했던 근거가 뭔가면 러시아는 오버히팅 되고 있다. 이게 골디락스가 아니고 오버히팅이 되고 있는데 오버히팅 되는 그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주로 있습니다. 이게 로컬 프로덕션과 수입을 합쳐도 디맨드를 못 맞출 거다. 라고 하는데 웬걸 지금 수입도 내수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2024년도는 4.1% 성장했고 그래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때 추정치가 IMF나 월드뱅크에서 계속 러시아 경제 추정치를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립니다. 이 퍼센트가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더 올라가겠네? 이걸 갖다 1년에 한 3-4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시아 경제를 전시 경제라고 보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 경제에서 수출에 옛날에는 한 50% 정도 넘는데 지금은 한 4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석유와 가스입니다. 근데 가스는 유럽이 이제 많이 안 가스관이 이제 끊겼으니까 좀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2022년에 그 노란색이, 진한 노란색이 가스 파이프라인입니다. 가스관은 확 줄었죠. 2023년도죠. 근데 LNG는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혹은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파이프라인 가스 줄고 석유는 사실상 좀 줄었다가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기를 바치는 석유랑 석유 제품 이런 것들이 계속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 경제가 전시 경제라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러시아 경제의 기본이 되는 자원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을 때 문제가 최근에 그 트럼프가 관세 전쟁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게 러시아 재정이 부담이 될 거다.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한테 러시아 경제 안보 관련으로 그 기고를 해달라고 해서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구조다. 그래서 초기에 관세로 한번 붙는 척 하겠지만 결국 미국이 그 관세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관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했고, 제가 보기엔 그 단기가 지금에 해당되는 그런 봅니다. 지금 이제 거꾸로 이제 트럼프가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도 다시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유럽이나 서방에서 안 사주는 만큼 크루드 오일은 중국과 인도가 사주기 시작했고, EU도 생각보다 여전히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여기 가운데 크루드 오일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EU가 파이프라인 가스는 줄었는데 대신에 EU가 LNG는 또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LNG 수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EU에서.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가스도 사실은 몇 개 국가들에서 계속 수입을 하고 있고 터키를 통하는 가스관을 통해서 수입을 막 늘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사주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도 헝가리, 프랑스, 스페인 얘들이 계속해서 러시아 가스하고 크루드 오일을 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 투르크 스트림이라고 해가지고 흑해를 지나서 가는 가스관을 통한 유럽의 러시아 가스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LNG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만큼 EU에서 러시아 자원을 화석연료를 안 사고 있느냐. 가스관은 좀 줄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명주를 잡기 위해서 그 제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요? 석유 원유의
가스 그 프라이스 캡을 딱 때린 거죠. 그게 뭔가 배럴당 $60 이상은 못 팔게 하는 거 그걸 지켜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선에서 보시면 브렌트유가 빨간 선이고 진한 게 우랄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석유들이고 원유들이고 연한 파란색의 속골이 이게 사할린 쪽에서 나오는 러시아 원유입니다. 프라이스 캡 선이 $60 선입니다. 2024년 살짝 닿았다가 2023년에 살짝 내려간 게 보이지만 대부분은 프라이스 캡 이상으로 팔아먹고 있다라고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렌트유에 비해서 러시아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가 보시면 브렌트유에 비해서는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할인율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석유 원유를 팔아먹는 방법이 이른바 섀도우 크리트 해가지고 공식적이지 않은 루트로 원유를 파는데 배치기도 많이 합니다. 네, 배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배 자체가 유령선이에요. 등록이 안 된 선인데 그걸 갖다가 또 똑똑한 유럽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선박이고 요 위가 유령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석유 제품은 이제 공식을 많이 하는데 원유는 거의 지금 밑에서 거꾸로 보시게 되는데요. 가장 많을 때는 거의 지금 맨 위가 100%잖아요. 80% 가까이를 그 유령선이 팔아먹고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한 60% 가까이는 그렇게 팔고 있으니 이걸 러시아의 그 원유 수출을 잡기가 참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이기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예.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하고 그 대규모 수요가 있는 중국하고 인도가 대놓고 사고 있는데 이걸 막기가 힘든 거죠. 여기 보이는 게 러시아 모스크바 수도에 이른바 그 스마트 시티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완전 고층 현대식 건물들이 있고 이 건물들이 지나가면 곳곳에서 리모델링, 그러니까 러시아는 언더 컨스트럭션이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쉽지만 이거는 우리 나중에 휴식 시간에 혹시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 부분이 최고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대구건설 홍보실장 하다가 최근에 회사가 넘어가면서 같이 잘렸는데 대구건설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보시면 러시아가 컨스트럭션이 지금 늘어나는 속도를 한번 보시죠. 규모는 막대 그래프고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 수준으로 하면 2024년도에 작년 대비 10% 오릅니다. 7%, 9%, 10% 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우스, 개인주택들도 7%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브릿지하고 터널이니까 교통관리 인프라는 32%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쟁터에 보내는 물자 때문에 경제가 크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다양한 요소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보시면 핵심적으로 크고 있는 게 경제 성장과 관련된 허브들입니다. 이 센터들을 키우는데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관련 투자가 되고 있고 항구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부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장기적인 인프라 건설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교통 인프라고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모스크바 페트로브르크라는 서쪽에 있는 중심 도시 두 개에는 다른 지방 도시들 굉장히 낙후했었습니다. 이 낙후된 지방의 교통 인프라를 다시 현대화하는 작업을 갖다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2019년부터 24년까지 19개 공항이 신규 활주를 건설하고 공항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러시아 내에서 여행을 하려면 모스크바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른 데로 갔어야 됐어요. 지금은 50% 이상이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 그치지 않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만큼 지방 교통이 좋아졌던 게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시베리아 항복편에 있는 노보시비리스크라는 공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이용객이 19.20% 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기 북극 가까이 있는 야쿠티아 사하공화국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거기서 구리랑 우리나라에서 구리왕도 나오고 막 그랬죠, 그죠? 그쪽이 정말 추운 곳이잖아요. 뭐 타이가 툰드라 있는 데잖아요. 여기에 33개의 공항을 리모델링 한다라고 했고, 작년에 10개 공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야쿠츠크 수도의 공항이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골 간이역 같은 공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텐트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한 거죠. 이게 러시아 경제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사할린, 유즈노 사일린스크라고 가지고 사할린 남쪽에 있는 공항이에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러시아 밖에 있는 분들은 모르죠. 그래서 전쟁, 그래서 거기에 돈을 다 퍼붓고 있고 러시아는 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접근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를 직접 가면 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왜 인기가 있느냐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6년 동안, 2024년도에 한 말입니다. 6년 동안 공항 네트워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75개 공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겠다. 이게 뭐하고 맞물리는가 하면요. 외국에 여행을 이제 잘 못 가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 많은 여행객들이 국내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돌려가면 인프라가 안 좋으면 못 돌잖아요. 근데 이거는 2019년부터 이미 다 현대화시키고 있으니까 국내 여행이 팍팍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벌죠. 쓸 때는 여행이죠. 이렇게 하면서 내수가 또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잠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한때 주가가 확 올라가. 제가 어떤 기업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유튜브에 제가 올라가는 줄 모르고, 맞다가 유튜브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자제를 엄청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저 유라시아 21회 회장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강사를 불러서 저는 한 100명 정도 저희 회원들 강연을 하는데 항상 사전에 물어봅니다. 촬영해도 될까요? 올려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완전히 당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그 데미지를 입은 정도에 따라서 재건 사업의 규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나라의 카인드라고 해서 인프라 공사에서 가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사실은 수치도 있었는데 그 수치는 제가 뺐고요. 이게 뭔가 하면 색깔이 진할수록 데미지를 많이 입었고 재건 프로젝트가 커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키예프 주위를 빼고는 오른쪽이 발진합니다. 근데 이런 쪽은 어디입니까? 러시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돈바스, 이른바 노보로시스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재건할 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엄청 해야 되니까 그 시장에 가자라고 하는데 실제 재건 시장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매년 1.5조 루블을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매년 앞으로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바라볼 때 경제 그리고 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전쟁 동안 러시아의 경제에 대한 숙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더 어려운 문제죠. 큰 국가는 이렇게 하기 어떻게 되겠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외대에서 수업할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저는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여기 시간을 좀
너무 오버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패권 세계 질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와 산업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니 해도 집안이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간의 질서 문제는 사실은 경제, 산업, 먹고 사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산업혁명. 산업혁명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계속해서 재편되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나폴레옹의 전쟁에 진 것은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이 이긴 다음에 프랑스까지도 살려주면서 영국과 러시아가 프로이센, 그리고 프랑스, 러시아, 당시 오스트리아까지 해서 5개국이 우리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유럽을 관리하자 합니다. 이것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책사입니다. 누굴까요? 미국이 아시는 책사 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키신저입니다. 키신저가 이걸로 박사 논문을 썼고 이걸 활용해서 딱 한 게 바로 핑퐁 외교입니다. 이게 나폴레옹이 죽었잖아요. 프랑스가 망했잖아요. 그 망한 프랑스를 싹 살려주면서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게 하면서 5강이 서로 평화체제, 그래서 컨서트라고 합니다. 서로 화합하는 체제로 해서 이 컨서트 핵심은 영국은 이제 힘은 좀 얻었지만 여전히 이 5개 이른바 전제군주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동체제입니다. 이러면서 자유주의를 꾹꾹 누르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 원인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점점 커가고 있는 이른바 부르주아 자본가의 기업에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막아보자라고 하는 합의였죠. 근데 이게 1848년 이후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고 그게 깨지면서 이제 결국 세바스토폴에서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나왔던 영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 크림반도에서 그게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깨지기 하고 결국 1차 세계대전을 가게 되는데요. 요게 탄생한 것도 사실은 1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5강 체제는 산업혁명을 누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나 이 산업혁명을 막기는 힘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 2차 산업혁명의 핵심 성격에 대해서 한번 보고, 나중에 그 다음 4차 산업혁명까지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이 아직은 눈이 초롱초롱하니까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밥 먹고 안 하고, 먹고 나서, 하고 나서 밥 먹으니까 이 졸음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사용하는 몇 명의 학자들인데 그 중에 리차드 볼도윈이라는 작가가 이른바 그레이트 컨버전스인데 이 책을 읽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제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여러분하고 공유를 살짝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 결정 짓는 것은 세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이동하는 비용. 두 번째는 지식을 이동하는 비용. 세 번째는 실제로 사람이 이동하는 비용입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 1차,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상품을 이동하는 비용이 싸졌다는 겁니다. 전기기관에서 철도가 등장하고 석유에 의해서 자동차가 등장하고 비행기까지 등장하면서 물건을 옮기는 비용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물건을 옮기는, 상품을 옮기는 비용이 싸졌다는 거죠. 이게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옛날에 농사 짓던 시대, 농업시대 때는 내가 생산한 걸 갖다가 다른 데로 멀리 옮기는 건 너무 비싸니까 내가 만든 건 내가 먹는다. 다시 말하면 그걸 유식관용으로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았다. 번들드 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 만들어서 각자 먹고 있는 시대. 그게 농업시대고 그걸 조금 상품을 갖다가 고가의 사치품만 일부 옮기는 게 상업혁명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추, 육두구 이런 거 옮기면서 실크로드, 여러분이 아시는 해상 루트가 생겼던 게 바로 그런 아주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상업혁명은 실제적으로 산업혁명하고 큰 차이가
대부분의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시대는 산업혁명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겼냐? 농업시대 때는 이렇게 근근히 자기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경제성장이 안 됩니다. 농사 지어봤자 아무리 생산성이 좋아져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저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끔 유튜브에 요즘 3%에 잘 나오시는 김태우 교수님, 이 시대를 감속시대라고 합니다. 예, 생산성이 점점 결국 떨어지게.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땅을 갖다 정복해서, 옆에 땅을 정복해서 걔들을 노예로 만들고 걔들의 생산물을 뺏는 거죠. 그래서 원교 건공이 나오는 거예요. 옆에 가까운 애는 적으로 만들고 얘를 조실 때 그 옆에 있는 애들하고 손을 잡아서 얘를 협공한다는 거죠. 이게 농업시대 때의 이른바 생산성이 느리게 혹은 점점 줄어드는 감속시대 때인데요. 이렇게 슬로우 성장하는 시대 때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것도 제가 애니메이션 한 게 안 되네. 이게 그걸 PDF로 바꾼 건 아니죠? PDF는 아닌데. 그럼 여기 뭐가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면 1820년 전에 약 1000년간 이 바로 이 감속의 시대, 저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뭐 중국도 천천히 다 천천히 기고 있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죠. 무슨 혁명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상품 이동이 굉장히 싸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그 물건들을 멀리 생산성이 떨어져서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드는 애들한테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생산한 거를 혹은 남이 생산한 것을 내가 받아먹고 내가 생산한 걸 남한테 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생산성이 높은 거,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높은 생산성으로 물건을 많이 싸게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돈을 버는 거죠.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원재료는 저기 못 사는 애들한테서 싸게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못 사는 애들은 비싼 것만 사고 잘 사는 애들은 싼 것만 사게 되니까 계속해서 경제가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잘 사는 애들끼리 산업혁명을 같이 나눈 애들끼리 마이크로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갖다가 작은 지역에서 모여서 하고요. 여기서 만든 걸 갖다가 수출을 하게 되니까 선진국은 점점 잘 살고 후진국은 점점 못 살게 되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세계 질서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것도 탁 하면 떠야 되는데 지가 알아서 됐네.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후진국은 경제 성장이 떨어집니다. 선진국은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시대를 그레이트 다이버전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중국하고 인도는 바닥으로 가고 이른바 G7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핵심에 미국이 있게 되는 건데요. 자, 보시면 위에 영국이 있고 제일 아래쪽이 미국입니다. 그죠? 영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가 미국이 그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추세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기간에 중국하고 미국의 차이를 보시죠.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 40% 가까이 되는 거고 중국은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부의 차이가 컸던 거죠. 그래서 이때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거의 정점에 이르고 있었고 이때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제조업 중산층들은 거의 피크였고 이때가 미국이 부의 양극화가 가장 작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가 최부유층 10%, 밑에가 이른바 제조업 종사자들입니다. 거의 붙어 있을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니까 이때가 미국의 중산층 노동자들의 황금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대를 미국의 자유주의자 존 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릅니다. 내장형 자유주의다. 내장형, 인비디드라고 하는데 왜 내장형이라고 할까요? 자유주의면 자유주의지 왜 내장형이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소련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본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소련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하고 미국하고
같은 경제였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가장 큰 자동차 공장, 미국의 포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스탈린시대의 수많은 공장, 미국의 포드가 공장 만들어줄 때 같이 온 설계자가 쫙 깔아준 겁니다. 그만큼 서로 교류가 됐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걸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끄는 거죠. 소련도 끊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양극화가 될 때 둘이가 경쟁을 합니다. 무슨 경쟁이냐? 노동자들 관리하는 경쟁이 들어간 거죠. 제조업 종사자들이 없으면 이 경제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조업 종사자들한테 최고의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복지에 해당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수준의 복지를 제조업 노동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자유주의, 자본주의지만 제조업 노동자들한테는 사회주의 수준의 복지를 해야 되니까 사회주의가 내장된 자유주의다라고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학자들이 이름을 내장형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게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소련과 미국에서 나머지 자본주의 국가들을 미국이 관리할 때인데 이때를 기러기형 국제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선진국과 선진국에 살짝 따라붙은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정도까지만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거, 임금이 올라가서 더 이상 생산하기 힘든 거는 받아서 먹는 거죠. 옷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발 잡고 TV 잡고 이렇게 하던 시기가 바로 기력입니다. 저 맨 앞에 미국이 있는 거고 그 뒤에 한 국가씩 따라가는 이렇게 소수의 국가만 이렇게 받아먹는 요 시대가 바로 1,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요. 요 맨 앞에 미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격차가 너무 커집니다. 후진국과 선진국과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기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애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불만을 가진 제3세계 애들이 우리한테도 뭘 달라? 제조업을 달라, 기술을 달라라고 하면 쓴 게 바로 반둥협약이었고 이때 국가들이 모여서 제3세계를 만들고 알고 보니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됐는데 결국은 식민지 해방돼서도 결국은 우리의 옛 정복자들에게 똑같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멈추자 하면서 77개 국가들이 만든 새로운 경제체제가 나오고 여기에는 중국과 인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얘들이 주장한 게 바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때 요구했던 게 우리도 매뉴팩처링의 25% 기술 다호 라면 우리도 제조업이 25% 수준으로 올라가고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절대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줬다가는 선진국이 망하니까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라면서 제3세계는 계속 제3세계로 남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은 달라집니다. 허락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3차 산업혁명은 두 번째가 싸진 겁니다. 뭐가 싸졌을까요? 인터넷에 의해서 머리를 옮기는 게 싸집니다. 지식, 노하우, 이걸 옮기는 게 싸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미국에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식을 여기서 사용해야 되니까 얘들이 비싸도 얘들한테 일제를 제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 노하우를 못 사는 나라, 임금이 싼 나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새로 생기니까 이제 굳이 제조를 선진국에 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뭐냐? 생각을 이동시키는 값이 인터넷에 의해서 싸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3차 산업혁명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겼냐? 아까는 좁은 지역에서만 서로 모여서 생산을 했잖아요. 그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전 세계로 생산을 흩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른바 날리지가, 노하우가 쫙 깔리면서 오프쇼어링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아까는 기러기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갖다가 찌르레기형이라고 합니다. 온 사방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개나 소나 제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기울었던 농장이 조금씩 평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기울었던 게 바로 인도, 중국 같은 나라였잖아요. 얘들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때 G7은 오히려 경제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단계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이 이 단계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애플 체인입니다.
전 세계에 쫙 뿌려가지고 제조를 하게 한 다음에 다행히도 스마트폰 만들 때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먹었습니다. 80달러 먹었고요. 근데 중국은 7달러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이 받아가지고 194달러에 받아서 애플이 팔아먹을 때 329달러에 팔아먹고 그래서 애플이 가져가는 게 제일 아래쪽에 있었네요. 270달러를 애플이 챙겨가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지식을 싸게 전 세계에 뿌리면서 생기는 새로운 세계 질서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련도 망하고 중국도 자기 편. 다시 말하면 싸게 제조만 해준다면 혹은 싸게 원자재만 제공해 준다면 네가 독재든 네가 공산주의든 관계없이 다 들어와. 다만 이런 물건을 옮길 때 서로 시장 질서만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바로 애플의 생산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표시한 겁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가를 했고요. 이 시대를 유명한 아이킨베리는 이렇게 합니다. 오픈됐고 룰 베이스드 됐다. 그렇죠? 시장 질서만 지킨다면 누구나 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가치 외교를 했다고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는데 미국은 단 한 번도 가치 외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치가 있다면 돈 밸류에 기반해서 했던 것이고요. 이게 바로 지금까지 본 세계 질서, 이게 바로 정치 용어로 하면은 당극 질서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식.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노하우와 지식을 싸게 전 세계에 뿌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단계고 그 단계의 마지막을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되니까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일자리가 없어지네. 옛날에는 저기 비싼 건 우리가 만들고 그래서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고 저기 싼 옷은 저기 한국 애들이나 아니면 중국 애들이 만들어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도 자동차도 다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품목이나 산업별로 전 세계가 분업이 됐으니까 선진국의 노동자들은 선진국에 있는 노동자들끼리만 경쟁했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 노동자들하고 같은 제품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들고 일어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앵자이어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문제냐?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들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마이너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는 제조업 종사자들의 부가 가운데 부분이었잖아요. 지금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대신에 10%의 최상위 부주의자들은 더 부자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 트럼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 이 불만을 어디로 돌리냐? 제조업을 싸게 했던 중국과 그 근처 국가들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실제로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력이 이제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비중이 확 올라가 버렸다는 걸 아시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난 게 뭘까요? 머리는 미국이 서고 몸통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를 했으면 되는데 중국에 이제 나도 머리 쓰겠다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중국이 성장하면서 이까지 차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이른바 전 세계 경제가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전 세계가 활성하게 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확 올라갔잖아요. 여기 갔다가 슈퍼사이클을 합니다. 이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 국가가 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브라질 같은 국가들이 이렇게 맨 위에 있는 저 색깔이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조업으로 확 몸집이 커지고 전 세계의 수요를 감당하게 된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덩치가 또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과거와 같이 미국에 좀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후달리지 않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둘 다 스트롱을 얘기합니다. 사람도 스트롱이고 국가도 스트롱이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글로벌 노스보다 사우스의 덩치가 더 커졌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이 되는 상태가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은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숫자는 비중은 커지고 그들의 부는 줄어들고요.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조업 중산층들은 숫자도 줄어들고 비중도 줄는데 대신에 부유층들은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래서 미중 충돌이 일어나게 됐고 미중 충돌의 핵심은 뭐냐? 기존에 미국의 단극 체제를 유지했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첫 번째는 중국이 너무 커져 버렸다. 다른 애들이 너무 커졌다.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중국이 나처럼 머리를 쓰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 헤게모니, 기술 패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한테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맞짱을 뜨기 시작한 것이고요. 이러면서 둘이 합치니까 이거 감당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2000년도입니다. 중국이 아직 정말 아기 때 그때 가치 사슬 특히 제일 중요한 머리선은 ICT 부분을 보시죠. 독일하고 미국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2017년 중국이 이제 많이 컸을 때 어떻게 되냐? 독일과 미국 사이에 중국이 있어서 그럽니다. 중국이 개방되고 경제 성장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간 게 독일이었습니다. 중국의 표준 잡아준 것도 독일이었고요. 중국의 제조업을 키워준 것도 독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중에 역전이 돼가지고 중국이 ICT가 앞서면서 독일 제조업 4.0 할 때 최고의 파트너가 중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과 독일 사이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독일 사이에 상품과 원자재와 이런 걸 이동시켜주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중국의 1대1로로 연결시키는 것도 다 러시아입니다. 슈레드, 우리나라 분과 결혼을 한 슈레드가 한 일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시켜주는 거였고, 그리고 러시아와 독일과 중국을 연결시켜주는 거였고요. 다시 말하면 독일, 러시아, 중국이라는 게 한 뭉태기로 이끌어지면서 사실은 미국의 단각 질서가 흔들리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냐? 이 파이프가 바로 지식의 파이프입니다. 이 지식의 파이프가 옛날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미국에서 중국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독일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 파이프를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미국이 끊잖아요. 그리고 독일과 중국 간의 파이프는 뭘로 끊느냐? 러시아를 잡아서 끊자. 이게 바로 제가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최대의 피해자는 역시 2차 세계대전의 1차,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피해자였던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대의 피해자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피해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산업혁명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이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미국의 말을 본격적으로 안 듣기 시작하죠. 어떤 나라들이 미국,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자, 침공한 거 잘못됐죠. 잘못됐지 라고 해서 대부분 잘못됐다고 노란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재하자 했더니 쏙 다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만 제재하는 겁니다. 거기에 러시아, 한국과 일본도 들어가 있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재에 참가하지 않는 겁니다. 왜? 뭉탱이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상이 오픈되어 있고 룰 베이스의 질서가 됐다라고 했던 미국의 단극 질서를 얘기했던 똑같은 학자 아이켄베리가 세상이 세 개로 쪼개졌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웨스트, 미국과 유럽, 글로벌 이스트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있다. 사우스는 옛날보다 훨씬 힘이 세진 국가들이다. 바로 지금 이 색깔인데요. 이 동남아와 핵심에 있죠, 그죠? 이 국가들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제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다 동남아 같은 글로벌 사우스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둘 다 이제 장악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얘들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세계 질서가 바뀌어. 그러니까 아이켄베리는 글로벌 사우스에 공공재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베이징이나 워싱턴 둘 다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 라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결국은 누가 합법적인 1등이요, 패권이요 라고 하는 레지티메시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글로벌 사우스다.
라고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계신 동남아가 그 센터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때 재작년에 인도가 치고 나옵니다. 뭐냐? 글로벌 사우스 정상의 목소리 회담 해가지고 124개국을 다 인도에 모아가지고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힘을 모으자 라고 하면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다 따라와. 이 국가들이 다 따라와서 방금 이게 글로벌 사우스의 실체고요. 지금 이게 글로벌 사우스의 모습입니다. 보라색입니다. 이게 옛날에 1955년도 반동 체제할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비교해 보실까요? 뭐가 다른가요? 중국이 빠져 있습니다. 중국이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러시아, 중국은 이스트, 나머지 따로 가는. 그리고 얘들은 옛날보다 훨씬 파워풀한 글로벌 사우스 제3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자기끼리 모였지만 아무도 가치 있게 안 봤습니다. 지금은 얘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힘이 세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중국은 제조업을 하려고 하면은 중국도 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좀 싼 데로 제조업을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당연히 중국에서 빼야 되죠. 그렇다고 비싼 미국으로 못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제3세계 글로벌 사우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은 아직까지 중국한테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죠? 여러분 월마트의 60%가 다 중국산이니까 중국 제품 없으면 미국 경제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하고 한판 해야 돼요. 중국하고 연결은 계속 유지하면서 한판 해야 되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죠? 탈중국은 해야 되겠고 연결은 돼 있고 그래서 그 답이 뭐냐? 돌아가자. 그러면 얘 비싸다기는 때리지만 얘가 만든 물건을 다른 애한테서 받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중국도 제조를 글로벌 사우스로 옮기면서 우회 수출, 우회 수입을 중국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칼을 또 다시 들고 싶은 게 트럼프지만 되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어디냐? 동남아인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페냥입니다. 페냥 뭘로 유명한지 아시죠? 동남아의 실리콘밸리로 부릅니다. 여기에 지금 장난 아닙니다. 반도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로 생산되느냐? 미국에서 필요한 반도체 20%가 페냥에서 나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미국에서 필요한 반도체 40%가 동남아에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보신 그런 이유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투자가 중국에서 미국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수치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랐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과 미국의 최대 교육 파트너가 각자 있습니다. 중국에는 미국, 미국에는 중국이었는데 2021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1등이 바뀌었네. 미국이 아니고 누구냐? 아세안이 됐네. 라고 합니다. 또 바뀐 게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교육 국가가 중국이 아니고 멕시코가 되었네. 이제 둘이는 정말 갈라지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샌디에고에 IMF, 월드뱅크 학자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야, 이제 중국 거를 미국이 안 사네? 라고 하고 다른 데서 사고 있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을 늘린 국가들한테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으로 수출이 늘어난 만큼 중국과의 경제 통합도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More integrated. 누구와? 중국과 됐다. 사실은 둘이는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비용만 비싸게 하고 있는 거고 저기 태양광 중국에서 너무 많이 의존하니까 중국 거 사지 마. 그래서 동남아에서 75%가 들어갑니다. 알고 봤더니 동남아에 있는 태양광 패널 생산 기업 중에서 8개 중에 5개는 중국 거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멕시코, 미국의 최대 교육 됐잖아요. 멕시코로 중국의 수출이 투자가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위에처럼 직접 가던 걸 이렇게 직접 가는 걸 이제는 돌아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는 세계지시고 그래서 부자 국가들이 투자를 중국에 이제 많이 했는데 안 하고 어디 하는 거 봤더니
같이 독재국가나 권위국가인데 중국이 아닌 국가들. 다시 말하면 글로벌 사우스에 투자하고 거기서 많이 사고. 근데 그 알고 봤더니 그게 다 중국 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살짝 글로벌 사우스가 2021년부터 중국보다 비중이 더 커진 그래프 차이가 여기 노란선.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중국한테도 글로벌 사우스가 중요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바뀐 세상을 미국의 유명한 이안 브레머라고 하는 유라시아 그룹의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4분면 중에 하나인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친해지는 경우를 보자. 근데 미국하고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은 다 힘이 옛날처럼 약해. 그렇게 되면 둘이서 친해졌을 때 다른 애들이 약하면 G2가 되는 거야. 둘이서 잡고 가는 거야. 그런데 둘이서 협력하는데 다른 애들도 힘이 세죠.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조화로운 세계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더 나빠져.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또 벌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둘이가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옛날처럼 여전히 힘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처럼 신냉전이 되는 거야. 근데 둘이서 으르렁거리는데 다른 나라들이 덩치가 커졌어. 그렇게 전부 다 자기 나라 나와바리 내에서 각자 도생하는 거야. 세계는 쪼개진 세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다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누어진 세계가 되기 쉽다는 거고 이걸 여러분한테 비밀을 말씀드리면 비밀도 아닌데 힐러리 클린턴이 2009년도에 이미 세계는 멀티폴러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할 때마다 나오는 미국 정보위원회의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계속해서 세계는 쪼개지고 있다라고 거기에 미국이 대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극화되는 질서에 미국은 이미 2010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거냐? 옛날에 1차,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고 했다가 완전 바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도 엔젤이에요. 이 사람이 서로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손해다. 그러니까 전쟁 절대 안 일어난다 했는데 그래서 전쟁 일어난다고 한 놈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레이트 일루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레이트 일루전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게 나타나냐? 새로운 경제로는 경제가 서로 얽혀 있는데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얽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서로 교육을 좀 안 하게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의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공유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식이 쉽게 이동이 됐잖아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이 사람이 첫 번째는 상품의 이동, 두 번째는 지식의 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의 이동? 사람의 이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는 것 대신 지식만 보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뭘 가지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가상현실에 의해서. 물론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로보틱스 하면 사람이 연결돼 가지고 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사람의 이동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비용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미국의 다극화, 오픈됐고 룰 베이스에 하면 다 들어와 라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은 어떤 세계 질서를 만들까? 이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고 제 숙제라서 이 부분은 엄청난 허수와 상상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마지막 부분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현재 다극화 질서는 바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AI, 자동화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핵심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이동이 굉장히 싸졌다라는 거고요. 자, 텔레프레젠스가 가능합니다. 그죠? 내가 여기 있지만 거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나도 가서 같이 내 몸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서로 몸도 맞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동화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머리 좋은 고임금자들도 이제는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싼지만 머리 좋은 동남아에 있는 애들이 텔레 프레젠스를 통해서 옆에서 일해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보모들, 멕시코에서 안 와도 됩니다. 로봇가 하는데 그 로봇 조종을 누가 해주냐? AI를 거치거나 혹은 멀리 동남아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선진국의 중산층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과도기 단계입니다. 선진국의 중산층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진다. 왜? 여러분이 이제 모라백이라고 하는 원칙 아십니까? 모라백의 역설. 사람은 쉽게 할 수 있는 이걸 로봇은 못 한다는 거예요. 머리 쓰고 이거는 막 로봇이 막 한다 그러지만 꼭 까딱까딱 해야 하는 거는 로봇이 아직 못 합니다. 이걸 갖다가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로봇,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이 움직이는 정도로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로봇이 기계가 못하는 게 없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뭔가요? 전자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로봇이 등장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게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은 2025년도에 있잖아요. 2030년이 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로봇이 다 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렇게 까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그 현상들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7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요. 중국의 일자리는 90%가 자동화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50년에 가면 거의 100% 가까이 일자리가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주장만 제가 그냥 모아서 보여준 거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니까 현상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하는 거의 86%를 기계가 대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더 이상 공장을 전 세계로 옮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옛날에 전 세계로 공장을 옮긴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임금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임금이 싼 애들한테 가서 제조를 하면 많이 남으니까. 근데 사람이 안 해도 돼. 그럼 굳이 그 멀리까지 지식 보내고 공장 보낼 필요 있습니까? 여기서 하면 되지. 바로 자동화는 모든 지역에서 이제 자기 나와바리 안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국화로 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른바 여러분이 잘 아시죠? PCS라는 시스템이죠. 피지컬 사이버 시스템. 공장이 사이버가 알아서 피직하는 걸 돌리게 되는 그런 트윈 체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른바 가상의 플랫폼이 모든 걸 움직이게 될 것인데요. 이 가상의 플랫폼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장만 가상의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든 걸 누가 써야 되잖아요. 누가 쓰면 로봇이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써야 되죠. 사람들을 모아서 걔들이 사고 걔들이 소비하게 하는 것도 가상의 플랫폼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생산은 이제 각자 해. 근데 엄청난 생산성으로 만드는 그 과잉 생산물은 여기서만 팔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팔 때도 사람이 직접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가상의 플랫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경제의 핵심은 다각화된 생산을 글로벌화시키는 경쟁입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상의 플랫폼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른바 최근에 나오는 기술 봉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봉건주의는 뭡니까? 농노들이 열심히 몸으로 떼어가지고 돈을 벌면 그거 중에서 10%는 주인한테 바치고 사실은 90%까지 바쳤죠. 바치고 봉건 영주는 토지를 가진 이유만으로 얘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서 나오는 소출물을 자기가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페이스북에서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 짜내가지고 저처럼 머리가 빠질 정도로 짜내가지고 만들어서 하면 가만히 있던 애들이 카드 하우스처럼 니네들 여기서 놀았으니까 돈 내. 걷어가는 거.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른바 봉건 시대로 왔는데 기술을 봉건 시대로 왔다는 겁니다. 생산을 다국화되지만 글로벌한 이런 기술 봉건 영주들이 전 세계 가상 판매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에 들어가고 이제 중국도 바보가 아니고 유럽도 바보가 아니고 좀 지나면 여러분이 보시는 인도네시아도 태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상 플랫폼을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경쟁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상 플랫폼마저도 다국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산은 로컬로 들어가. 이건 제가 그린 겁니다. 생산은 로컬화되지만 버추얼 네트워크를 서로 확장하려고 하면서 중첩되고 경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새로운 산업혁명에 의한 다극화된 질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 오토메이션이 되고 생산은 로컬리제이션이 되는데 네트워크 효과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내가 만들 수 있지만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원입니다. 자원은 진짜 자원 이야기는 러시아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자원은 석유나 가스보다 지금 배터리에서는 히토류가 훨씬 더 불균등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힘을 더 쓰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줄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달을 보라는데 왜 손가락을 보냐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손가락을 볼 때다.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꽃, 아폴로가 달에 간 겁니다. 달을 봤지만 아폴로를 보내기 위해서 개발한 수많은 기술들이 미국이 3차 산업혁명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도 이때 다 얘기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바로 손가락이 해낸 겁니다. 달은 거저 상징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화성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 정말 경쟁력입니다. 화성 가는 건요, 주기 맞추려면 2년 2개월이 되어야지 한 번 갈 수 있고, 가는데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제가 가서 못 돌아옵니다. 저것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바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벌써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 마르스에 가려고 한다. 여기 나오는 기술들이 여러분이 이미 익숙해지고 있는 기술들이 전부 다 화성 갈 때 최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모든 것들이 화성을 가는데 개발되는 기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손가락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서로 궁합이 맞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가 이렇게 쪼개질 거라고 이미 2040년이 되면 될 거라고 이미 미국의 정보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걸 여러분한테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보다 칠레가 더 세질 거다. 배터리 만드는 히토류나 이런 코발트나 이런 것 때문에, 리튬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은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가 이겁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한테는 사마귀의 수컷 노릇을 할 것이고요. 중국한테는 개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귀가 교미할 때 수컷의 갈등을 아십니까? 수컷의 갈등은 이렇습니다. 밑에 교미하는 꼬리 부분은 본능에 의해서 반드시 나는 얘하고 사랑을 해야 돼. 근데 머리는 이성입니다. 나는 얘랑 사랑하면 나는 잡아먹힐 거야. 그렇게 해서 암컷이 교미를 할 때 최대한 당긴 다음에 머리부터 먹습니다. 이성을 잃게. 그럼 꼬리를 절대 못 빼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관성입니다. 여러분 명나라에서 청나라 넘어갈 때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명나라한테 빨렸죠. 청나라한테 죽었습니다. 세계가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본, 영국, 미국으로 넘어갈 때 그거 천지분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아니라 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옛날의 가치와 옛날의 걸람. 지금 우리는 딱 사마귀 수컷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주는 신호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 있는 애들이 나은가? 중국은 개미 할퀴입니다. 하루에 3만 마리 잡아먹는 애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기업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귀 암컷과 개미 할퀴 사이에 있는 수컷 사마귀요 개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른 해야 될 것은 바로 미국한테도 중국한테도 꼭 필요한 린치핀 기술을 찾아야 됩니다. 얘들이 손대면 지네들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 그걸 하기에 가장 좋은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세상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그걸 개발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은 세계 꼴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만 봅니다. 근데 그걸 상품화시키는 것은 세계 최고입니다. 황금공합이고요. 거기다가 중국이 이걸 이용합니다. EUV, 중국이 러시아하고 해서 만들고 있고요. 러시아가 350나노 EUV가 합니다. EUV를 만들고 그걸 곧 160으로, 곧 30으로 낮추는 그게 1년, 2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히토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왜 히토류를 러시아하고 협력하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히토류 세계 3위 국가입니다. 근데 생산은 1%밖에 안 합니다. 왜? 러시아는 채굴만 할 줄 압니다. 거기에서 히토류를 뽑아내고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치 사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걸 미국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원하는 우리하고 협력은 이렇습니다. 동남아에 계신 분들. 러시아가 옛날에는 유럽하고 중국만 보면서 좌우로만 움직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요즘은 북극도 뚫렸잖아요. 북극에서 시작해서 동남아 인도까지 남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가 아니라 글로벌 머조리티다. 우리는 글로벌 다수를 상대로 한다면서 장사를 북극과 글로벌 사우스 연결시키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태국은 러시아한테 전쟁 터지고 나서 교역이 10배가 늘어났고요. 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에 싼 석유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원전 연수를 하고 있고, 베트남의 참치는 최근에 $10,000,000치를 러시아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 글로벌 사우스에 러시아의 자원, 그리고 우리의 기술을 해서 하이테크와 신수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서로 원하는 게 공통 지점이 있다라는 얘기. 이건 자료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북극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이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강소국으로서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놓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만 보러보는 게 아니고 러시아, 글로벌 사우스 다 보면서 거기에서 동남아시아는 어디 있는가 보면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디 한 곳에서만 의존시키는 게 아니라 얘들을 바둑판처럼 다 연결했을 때 나는 뭘 제일 잘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다. 그걸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6.25처럼 전쟁 말고 네.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은 사실 좀 별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세나 이게 제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있어서 네. 제가 정할 수 없는 것, 네네. 누군가에게 네네. 그것도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전쟁을 방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합의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외압이나 무력이나 그런 걸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상황. 그죠? 그래서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저 질문 하나. 네.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푸틴도 그렇고 러시아 경제도 그렇고 종전을 할 만한 사실 동기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종전을 바랄 만한 무슨 뭐 경제적인 동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드릴게요. 노르드 스트림이라고 아십니까? 네. 그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끝까지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전쟁이 터졌고 거기다가 폭파 사건까지 있어가지고 끊겼는데,
노르드스트림 1 있고 2가 있었는데 라인이 2개씩이었어요. 근데 다 터지고 딱 하나 남았습니다. 라인이 하나 남았는데 그걸 미국 애들이 산다는 얘기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예. 왜 미국 애들이 그걸 사지? 왜 사느냐? 첫 번째, 어디까지나 러시아 그 가스, 석유의 최대 소비자는 유럽이었어요. 러시아는 그 대신에 인도와 중국을 얻었지만, 그러나 기존의 인프라들은 다 유럽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잃었어요. 근데 노르드스트림을 만약에 미국이 딱 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산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가 갑니다. 러시아는 못 팔던 시장에 자기 가스를 팔 수 있어. 대신에 그것으로 미국은 또 수입도 얻어. 근데 유럽의 시장은 회복이 돼요. 이 이야기가 서로 이익이 맞는 거예요. 사실 유럽도 내심 가스가 엄청 필요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상태도 버틸만 하지만 종전이 되면 또 러시아가 원하는 상태로 조건으로 종전이 되면 러시아한테는 훨씬 좋은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유럽이라는 시장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고 여러 가지도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한 번만 더. 전자동화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전자동화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저는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과도기가 길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고 있다는 게 하나 걱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드려서 그런데 기계가 다 해버리면 생산을 기계가 다 하면 인간은 소비하는 식충이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 영국에 있는 시리즈 블랙미러 같은 거 보세요. 거기 가면은 아침에 일어나 사는 일이 자전거 바퀴 돌립니다. 그러고 잡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계가 돌아가는 전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가상으로 뭐를 즐기고 가상으로 연애하고 먹을 걸 지금 받고. 그러니까 기계를 위해서 일하는 자동화를 위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자동화가 인간을 위한 자동화가 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자전거 돌리고 하게 만들지 말고 인간들이 좀 마치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 여러분 아시는 소크라테스와 애들이 노예 노동에 근거해서 문화를 꽃피웠잖아요. 실험은 인간이 기계의 노동에 의해서 인간이 더 풍요롭고 더 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닥치고 있는 선거와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조직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모순이 곧 기계의 모순으로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진짜 아무도 안 졸고 너무 이름도 경청해서 고맙고요. 다른 이야기는 다 생략을 하고 바로 식사를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인데 약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빨리 화장실 갔다 오셔서 식사를 받으셔서 직장한 데 배분해서 앉아서 식사 드시고 9시 15분까지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좀 같이 계시면서 서로 담소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식사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나 또 서로 좋은 사진 찍으시면은 이번 그 5차 포럼 끝난 다음에는 포토제닉 상을 이번에 한번 좀 줄 수 있도록 한번 공모전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좀 정겹게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이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